자, 시작해 봅시다. 근현대. 이 교재는 근현대사 위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좀 자세히 돼 있어. 앞에는 그냥 대충 빨리 끝내버리고, 그 초스피드야. 앞에는 우리가 그 흐름을 주로 잡고, 근현대사를 좀 자세히 하자. 그리고 근현대사를 끝내고 나서 앞부분을 또 다시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전적인 역사의 흐름, 맥락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근현대사 가운데 중요한 것들 또 잡아 나가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해가면서 교재에다가 필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세기 세계라고 했는데 서양의 근대 기억나시죠? 절대왕정 아까 했었잖아요. 절대왕정 동그라미 해볼까? 이 절대왕정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누구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영국의 누구예요? 영국의 왕 한번 써봐. 왕 엘리자베스 1세 알겠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이게 절대왕정의 왕이잖아. 프랑스는 누가 있을까? 루이 그 유명한 14세 오케이? 그리고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이 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절대왕정의 절대군주들입니다. 다시 누구라고요? 엘리자베스 여왕 또 누구? 루이 14세 그죠? 루이 14세가 한 말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지문 국가다. 태양왕 루이 14세잖아. 그래 안 그래? 지문 국가다. 루이 14세. 그러다가 영국에서 드디어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게 시민혁명이죠. 이렇게 서양은 근대사회로 가더라. 시민혁명이 먼저 끝난 영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그죠? 산업혁명 결과 무슨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얘들아? 산업자본주의. 알겠어요? 산업자본주의. 그래서 산업혁명 결과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 산업 및 사회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 아까 다 설명했어요. 19세기 후반 봐봐. 읽어봐. 쫑알쫑알 해봐. 19세기 후반 무엇과 무엇이? 독점 자본과 무엇이 결합해서? 예, 잉여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한 그런 침략적 경향으로 나서더라. 이런 제국주의 때문에, 예, 제국주의 간의 열강간 대립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 열강이 이제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의 서양 열강이 어떻게 아시아, 아프리카 또, 태평양 여러 나라를 차지했느냐. 이거 보세요. 라이베리아. 그죠?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또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아프리카가 서양 열강 제국주의 침략한테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가장 낙후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제국주의 침략 때문에. 식민지 상태를 면한 게 거의 1960년대에 와서 비로소 해방됐어요. 우리는 45년에 해방됐는데 1960년대 아프리카들이 해방돼가지고 해방된 지 얼마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종족 간의 싸움도 많고 지금 우리가 남수단에 우리 군대가 파견돼 있잖아요. 또 거기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제국주의 침탈 때문이다.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인도를 영국이 먹었고 또 동남아시아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동남아시아를 다 먹었어요. 미국은 동남아시아 가운데 어디를 차지했나요? 필리핀이죠. 필리핀. 그래 안 그래?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프랑스는? 베트남. 그죠? 라오스. 이런 나라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전부 다 프랑스가 먹고 있었어요. 영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동남아시아. 베이징 조약 체결 이후에 중국이 거의가 서양 열강한테 분할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식민지는 아니지만 태평양은 마찬가지.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태평양 여러 나라 섬들을 차지하게 됐더라. 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땅이 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전 세계의 지형을 제국주의가 세계를 어떻게 갈라가졌는지를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제도의 정비. 자, 이거 보세요. 19세기 후반의 시대적 상황. 아까 다 배운 내용이야. 세도 정치가 전개되고 그 결과 뭐가 어떻게 됐다고?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이유를 알잖아. 매관 매직 때문에. 그래 안 그래? 누가? 이 세도가들이 누구예요? 정체가 누구야? 네? 세도가들 정체가 누구예요? 외척이죠. 외척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동, 김씨, 또 누구?
풍양조씨.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세도정치라고 하지 않고 안동 김씨 김문근이가 또는 안동 김씨 김조순이가 풍양조씨 누구누구 아무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건 19세기의 뭐다? 세도정치 때의 일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라 이거야. 누구라고요? 안동 김가나 또는 풍양조 이런 놈들이죠. 그래서 예, 매관 매직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관직을 마구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삼정이 문란했다. 삼정문란 해보세요. 복수입니다. 다 했던 거야. 삼정문란 가운데 전정 뭐가 있죠? 은결, 도결, 진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은 뭐가 있어요? 징징징징으로 끝나는 거. 인징, 족징, 백골징포. 기억나세요? 황구첨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정문란 가운데 예, 환고구 문란은 이름이 희한한 것들 외우지 않아도 좋아. 늑대라든지 허유라든지 반백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삼정의 문란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방금 보여준 것처럼 은결이나 또는 뭐예요? 백골징포나 또는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타당한 것은 그럼 답을 뭘로 찾아야 돼? 예?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뭐예요? 세도정치입니다. 탕관오리들에 의해서 세도가들의 그 탕관오리에 의해서 결국은 예, 백성들의 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은 삼정문란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겠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삼정문란 이렇게 외우지 말고 삼정문란의 구체적인 사례들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라 이거야. 고를 줄만 알면 돼. 이게 뭔지만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쓰라고 나오진 않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의 저항 됐어요. 먼저 최초로 뭐라고? 홍경래 은한.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지? 1811년. 말로 해보자 뭐라고? 항상 최초는 중요해. 1800 몇 년? 11년. 그 다음에 임술밀란은 밀란인데 이것은 뭘 중시한 밀란이에요? 인간, 시간, 공간 가운데 시간이죠. 임술년. 그래 안 그래? 그 시간이 언제냐? 1862년. 이때부터 밀란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술밀란이 일어났고요. 임술밀란이 일어난 지역은 그럼 어디예요? 진주입니다. 경상도 진주에서 임술밀란이 일어났다. 됐죠? 열강 아시아 침략 아까 다 봤어요. 중국과 일본이 결국은 문호개방을 당했다. 자, 중국은 무슨 조약으로 얘들아 중국 무슨 조약으로 했으니까 1842년 무슨 조약? 난징 조약으로. 그죠? 난징 조약. 그 다음에 일본은 중국보다 몇 년 뒤진다고?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알겠죠? 이렇게 문호개방을 당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모양이 이상스러운 배 이걸 뭐라고 그래? 이양선. 말로 해보자 뭐라고? 이양선. 그래서 이양선이 출몰해서 문 열어고 다녔단 말이야. 지금 누가 집권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집권 때요? 흥선대원군 집권 무렵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무렵의 상황으로 타당한 것은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 이해겠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서양의 통상 수교 요구가 있게 됐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어때요? 이 서양의 통상 수교 요청을 거절했다. 무슨 정책을 펴서? 세국정책, 일명 수교통상 거부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결국 세국정책으로 맞섰다. 이것 때문에 통상수교 거부정책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 양효가 일어난다. 양효.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집정기에 이거 보세요. 자, 흥선대원군은 이제 대내적으로 아까 그랬잖아. 세도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이런 대내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첫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왕권을 재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누구들? 세도가들 때문에 이놈들이 바로 누구야? 외척이잖아요. 외척놈들. 그러니까 임금의 외갓집 식구들 때문에 임금의 힘이 형편없었죠. 임금이 완전 헛살렸잖아. 그래 안 그래?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다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을 몰아내고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첫째, 세도정치가들을 몰아내고, 알겠어요? 세도정치 일소. 이해가 되죠?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이해하면 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놈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정치기구를 재편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무엇을 그동안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거머쥐고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기관이 뭐가 있었어요? 비변사가 있었죠. 이 비변사를 혁파했어요. 철폐했어요. 그리고 비변사 대신에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도 써야 돼. 여러분도 필기를 해야 돼. 찾아가지고. 비변사 대신에 뭘 두었어요? 그래요. 비변사 대신에 정치는 의정부에서 하도록, 그 다음에 군사는 삼군부에서 하도록 이와 같이 정치와 군사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줬습니다. 알겠나요? 정치는 의정부로, 군사는 삼군부로 이렇게 비변사 대신에 권한을 분양했다, 분리시켰다. 알겠죠? 법전을 정비했어요. 법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법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본 법전이 뭐라고 그랬지? 경국대전이죠. 여러분 봐봐.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시킨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수정 반포한 게 성종 때라고 그랬죠? 그 성종 때의 경국대전이 조선시대 내내 적용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경국대전 만든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거 되겠냐. 사회가 바뀌어졌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여기에 걸맞게 법이나 제도나 표준을 바꿔야지 하면서 나중에 언제 이것을 속편을 만들었어요? 예? 경국대전의 속편을 이렇게 얘기해. 속대전이라고 그래. 이 속대전을 만든 때가 영조 때입니다. 알아둬야 돼. 알겠냐? 영조 때 속대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영조 손자인 정조 때 개혁을 많이 했죠. 그 개혁한 것을 반영해서 다시 속대전을 또 수정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정조 때 만들어진 게 대전 통편이에요. 알겠죠? 법전. 그리고 지금 흥선대원군 때 다시 법전을 정비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대전 회통과 육전 조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전이, 조선시대 법전이 정비되어가는 과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 대목에서 18세기 영조, 정조의 업적으로 잘 나옵니다. 영조 때 속대전이 편찬됐다. 알겠냐? 또 뭐가 있다고? 정조 때 뭐? 대전 통편. 그런데 되게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것은 대전 통편과 대전 회통이 헷갈리잖아. 그러면 기억 내연순이에요. 통이 먼저야? 회가 먼저야? 앞에가 통이야. 그래 안 그래? 티귿이니까. 알겠어요? 대전 통편이 정조 때고, 예, 대영군 때 대전 회통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이름이 비슷하니까. 알겠죠? 조선시대 법전이 수정되고 정비돼서 다시 반포돼가는 과정. 이것만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법전 정비돼가는 과정. 육전조례, 대전회통, 육전조례. 지금도 조례가 있잖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육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법 조항들을 조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통체제를 정비하려고 그랬다. 또 하나 이제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정비했습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 알죠? 서원. 서원은 약 이 당시에 600여 개의 서원을 정리했어요. 4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600여 개의 서원을 정리. 서원을 정리하면 누가 반발이 심하겠어? 서원을 무대로 해서 세력을 키워왔던 누구야? 유생들의 반발이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유생 반발. 예, 유생들의 반발을 대원군의 개혁 가운데 유생들의 반발을 샀던 것은 또 경복궁 중거이죠. 이 경복궁을 새로 짓는다고 예, 양반들 묘지가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묘지림 벌목이죠. 그래 안 그래? 묘지림 벌목. 이 묘지림 벌목 때문에 유생들이 또 반발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누구한테 인심을 많이 잃어? 유생들한테 인심을 많이 잃었다 이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삼정물라를 시정하기 위해서 은결, 숨겨놓은 토지를 색출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호포법을 시행. 중요합니다. 호포법. 그래서 호포법은 뭐냐? 가가, 호호, 집집마다 군포를 징수하자. 알겠어요? 집집마다 군포를 징수하는 호별로 군포를 징수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 이것도 또한 누구의 반발을? 유생 양반들의 반발을 사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어요? 대원군의 개혁정치 내용 가운데 유생 양반들의 반발을 샀던 것끼리 짝지은 것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나? 서원정리. 또 하나 뭐라고? 호포법 시행. 양반 유생들의 반발. 됐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 경복궁 중건도 유생들의 반발을 샀어요. 환곡,
사창제도를 시행. 한국은 여러분 알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춘대춘합제도인데 결국은 뭐냐? 사창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민간에서 들어감으로써 알겠어요? 이자를 떨어뜨리는 싸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삼정문란을 시정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단행했는데 그 개혁 정치 주된 내용은 뭐냐? 다시 왕권을 재확립시키는 쪽으로 개혁 정치를 단행했다. 흥선대원군. 자, 이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가운데 대내적인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 밖에 대외적으로는 지금 서양 세력이 침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서양 세력의 침략에 맞서서 흥선대원군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국 정치. 그래서 이 세국 정책 때문에 이제 서양과 맞붙는 두 차례 맞붙는 양요를 봐야 됩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두 차례의 큰 전란을 겪게 된다. 양요를 겪었어요. 빨리 안 지워지니까 이게 속상하네. 자, 이제 그 화양서원, 서원터고요. 그 다음에 이 만동묘라고 그래서 만동묘를 없앴습니다. 이 만동묘는 그 뭐냐면 우리가 망한 명나라 제사를 대신 지내주기 위해서 만든 묘가 바로 만동묘야. 그 다음에 경복궁 평면도예요. 평면도. 알겠죠? 지금 이제 경복궁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 그랬죠. 서양 세력. 다시 해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누구라고? 다른 말로 바꿔봐 이거. 제국주의. 그래 안 그래?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적 접근이 있었다. 이미 18세기부터 이양선은 나타났었습니다. 적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때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모양이 이상스러운 배, 이양선들이 출몰해서 문 좀 열어줘. 너네 우리랑 교역을 하자. 이렇게 우리한테 교역을 요구해왔단 말이야. 또 이제 천주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이미 천주교도 서양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서학으로서 전래돼서 결국은 종교적으로 알겠어요? 종교적으로 확대되게 되죠. 천주교가. 천주교는 원래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기타 이제 보세요. 이미 다 했어요. 청나라는 난징조약으로 누구한테? 영국한테, 그죠? 영국한테 굴복하게 되고, 베이징 조약으로 결국은 영투한테 베이징이 점령당했어요. 알겠죠?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그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하고, 이 베이징 점령 사건 이외에도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 러시아 놈들이 어디를 차지했어? 연해주를 차지하게 돼요. 연해주를 점령하게 돼요. 왜냐하면 베이징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게 러시아야. 그래서 청나라한테 이제 야 영국과 프랑스가 너네 뒤지게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말려줬으니까 대신 나한테 뭐 줄래 해가지고 연해주 줘 해서 연해주를 얻은 겁니다. 누가 연해주를 얻었다고? 러시아가. 이거 봐봐 얘들아. 연해주가 어디냐 하면 우리 그 근현대사에 잘 나오는데 연해주는 바로 이 지역을 말해요. 알겠죠?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여기야.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 아니었는데 이게 원래 청나라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이걸 얻었다니까? 유럽 나라인 러시아가 우리 조선하고 국경을 맞대게 됐어요. 무슨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베이징 조약 때문에. 이해하겠어? 이것도 언제적 얘기야?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이잖아. 흥선대원군이 몇 년에 집권해? 63년이니까. 그죠? 대원군 집권 직전에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좀, 그러니 흥선대원군이 딱 건져 올라가지고 부들부들 떨겠지. 그 무서운 러시아가 바로 여기까지 코앞까지 왔다네. 유럽의 침략 세력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왔다네. 이미 청나라는 프랑스한테, 영국한테 당했다네. 일본도 깨졌다네. 문을 열었다네. 그러니 조선을 얼마나 두려움했더러. 이런 공포 분위기를 알겠나? 이런 공포 분위기 알겠어? 이게 몇 세기라고? 19세기 흥선대원군 때 상황이란 말이야. 일본이 1854년에 미르 하친 조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나름대로 양무운동을 추진하고 이게 힘쓸 무자입니다. 서양화에 힘쓰자. 다시 말하면 청나라의 뭐예요? 근대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을 뭐라고? 양무운동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다시 해보자.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을 뭐라고? 양무운동이라고. 양무운동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청나라 사람? 캉유웨이, 량치차오 들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이 양무운동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뭐야? 근대적 개화운동이 전개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본은 1854년 미르 하친 조약으로 깨지더니 미국한테 당하더니 그죠? 그리고 일본은 잽싸게 그 뒤 약 10몇 년 뒤에 14년 뒤에 뭘 단행했어요? 메이지 유신을 단행. 잊지 마라. 몇 년이라고?
1868년. 메이지 유신. 알겠죠?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봐봐. 나중에 우리가 봤잖아요. 청과 일본이 싸웠어.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어요.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야? 근대화에 실패한 청나라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싸워서 누가 이긴 셈이야?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이긴 셈이죠.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봐봐. 그래서 양무운동을 모방하자 청나라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민씨일파야. 친청 사대주의자들이죠. 근데 김옥균, 박영현은 뭐야? 아니야. 우리는 청나라를 따르지 말고 일본처럼 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했던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서구화를 해야 되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야?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이들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뭐야? 갑신정변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은 양무운동을 따르자고 했다. 내 말 맞아 틀려? 틀립니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은 뭘 따르자고 했다? 메이지 유신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알겠어요? 이 차이를 이해할 것. 아주 중요해요. 됐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될 국사 그 교과서가 되게 이렇게 우리 한국사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의 관계, 즉 세계사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진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결국은 뭐냐? 고등학교 가서도 뭐 내신이건 또는 뭐 수능이건 이런 것들을 아예 미리 다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 지금 미리 다 잡아버리자는 얘기야. 알았어요? 한시름 걷어버리고 하자는 얘기야. 지금 보는 이 그림은 모양이 이상스러운 배. 뭐가 이양선이야?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왼쪽 겁니다. 오른쪽 배는 무슨 배예요? 우리나라 배죠. 이게 바로 유명한 황포돛배입니다.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이렇게 돛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양 놈들이 이렇게 대포 달린 군함을 끌고 와서 모양이 완전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불렀던 그런 서양의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시아를 침략했던 서양의 군함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타난 배들이 이렇게 많았어. 어마어마하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병인양요 또는 뭐 신미양요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만, 미국하고 프랑스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시시때때로 와서 우리를 두드리고 문 열으라고 이렇게 노크를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 배들을 뭐라고? 이양선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조선 말기에 이렇게 이양선이 18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었다. 자, 그 다음에 양효를 보겠어요. 양효는 먼저 병인양효. 병인박해 사건을 구실로 병인양효가 이런. 병인박해 동그라미. 이거 병인박해 뭐야? 1866년에 병인박해는 프랑스 신부 9명이 처형당했죠. 쓰세요. 프랑스 신부 9명 처형. 그래서 병인박해를 구실로 병인양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족산성, 그 다음에 문산성에서 정족산성 동그라미. 왜 중요할까? 공간, 지역이 중요해요. 지역이라서 중요해요. 정족산성에서 누가 싸웠어요? 양헌수. 이름 써야 돼. 정족산성에서 누구라고? 양헌수. 그죠? 문산성에서 누구야? 한성근. 문산성, 한성근. 여러분 그랬잖아요.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 시간, 공간이다. 그 중에 인간, 시간, 공간. 시간은 언제? 병인년. 몇 년이라고요? 1866년. 공간은 어디라고?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가운데 어디? 정족산성에서 누구? 양헌수. 문산성에서 누구? 한성근. 알겠어요? 이렇게 양헌수와 한성근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병인양효와 관련. 그래서 우리나라 금은은 물론이고 이렇게 외규장각, 의궤를 약탈해 갔다. 시험에 한참 잘 나왔죠? 의궤 우리가 돌려받았지? 그래 안 그래? 돌려받았죠? 완전히 돌려받은 게 아니고 영구 임대 조건으로 돌려받았죠? 우리 걸 가지고 임대를 받았다는 게 되게 희한하지만. 알겠어요? 자, 이렇게 지도에서 보세요. 문수산성 위치. 어제 한성근이가 활약했던 문산성. 여기 문산성에서. 그 다음에 양헌수는 여기. 정족산성에서 양헌수가 병인양효 때 활약한 저이고, 그 다음에 어제연이는 광성진이라고도 하고 광성보라고도 해요. 광성보하고 갑곳에서. 알겠어요? 어제연이 활약. 이게 신미양효 때 일입니다. 신미양효 때.
자, 그 다음에 당시 그 우리나라 강화도에 왔던 프랑스 군인들의 모습 사진이 있었으니까 사진이 남아 있어요. 예, 의계의 모습이야, 의계. 이거 알죠? 의계 알죠? 의계는 뭐야, 의계는? 궁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도화원 화공들이 다 사진 찍듯이 그림으로 그려놨어. 이걸 뭐라고? 의궤라고 그래. 말로 해보자, 뭐라고? 의궤. 그 의궤가 어디에 있었다고? 강화도에 있었다.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이 있었거든. 거기에 보관해 놓은 이 의궤를 누가 뺏어갔다고? 프랑스가. 무슨 양요 때? 병인양요 때. 알겠죠? 의궤. 그 다음에 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예, 1871년에 신미양요. 이렇게 세 사건의 순서를 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세 사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병인박해를 구실로 병인양요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 1860년 병인박해 같은 해잖아. 1866년 예, 병인박해를 구실로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1866년 제너럴 뭐가 있었어요? 셔만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제너럴 셔만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지호야,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제너럴 셔만호 사건? 평양이에요,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죠, 이 대동강. 당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미국 군함입니다, 미국 군함 제너럴 셔만호를 누가 불태워버렸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나와. 누구? 응? 누구? 누구? 누가? 응? 당시 평양 관민들이 결국은 그 제너럴 셔만호를 불태워 수장시켰는데 이 제너럴 셔만호 사건을 구실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신미양요가 일어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므로 순서를 잡을 거 순서. 자, 맨 처음에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만호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 이게 전부 다 몇 년이에요? 1866년이죠. 같은 해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몇 년? 1868년. 그리고 1871년 신미양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순서를 알아둘 것. 시간 순서를 알아둘 것. 알겠어요? 누가 더 먼저 일어나고 누가 나중에 일어났냐. 다시 하겠어요? 병인박해 때문에 이게 일어났고 제너럴 셔만호 사건 때문에 이거는 71년도 신미양요에 영향을 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당시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미국과 함께 와가지고 흥선대원군 아버지 뭐야 이거?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는, 알겠죠? 남현군의 묘를 분묘를 도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당시 국제적인 시체 도굴 사건이라고 세계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세 가지. 다시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렇게 세 사건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를 세운다. 척화비. 동그라미에서 척화비. 이 척화비는 절대 서양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서양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절대 화해를 하면 안 되라고 화해를 배척하는 비석을 뭐라고? 척화비라고 그래요. 알겠죠? 예, 척화비라고 하는데 이거 볼까요? 척화비 내용을 보면은 자, 양이 침범. 이게 지금 글자가 여러분 잘 보일 거예요. 서양 오랑캐가 이게 오랑캐 이자죠. 양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해 오는데 비는 낫이야, 낫. 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해를 하자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화해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매점할 때 매자입니다. 알겠죠? 매자잖아. 나라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국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비다? 척화비다. 잠깐. 어느 사건 이후에 척화비를 세웠다고요? 신미양요 이후에. 알겠죠?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절대 서양과 손잡지 말아라라고 서양과 화해하는 것, 수교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썼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해야 돼.
봐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나아자야. 만년 동안 경계를 하는데, 자손 만대의 경계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웠는데, 뭐라고 하느냐? 병인년에 글을 짓고, 신미년에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고급 문제에서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비석이 세워진 것은 신미년이다. 맞아, 틀려? 맞죠? 이와 같은 비석에 글이 써진 것은 몇 년이야? 1860년 병인년이에요. 알겠죠? 이 글을 쓴 것은 언제라고? 여기 써 있잖아. 병인년에 이 글을 쓰고 이 비석을 세운 것은 71년 신미년이다 이거야. 알겠어?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여기에 문자가 적혀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자, 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누구야? 흥선대원군 얼굴입니다. 실제 얼굴이 사진이니까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이제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제. 힘들어? 몇 페이지까지 봤어요? 22페이지 보고 있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봤습니다. 그 신미양요 때 미국과 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신미양요 때 사람 누구야? 어제연. 알겠어요? 어제연 동그라미. 그리고 장소 어디라고? 광성진, 갑곶. 이 두 가지를 알아도 구분해야 돼요. 시험에 신미양요, 병인양요라고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 어제연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광성보, 갑곶이 나오거나 이것만 보여줍니다. 그럼 답을 뭘 찾아야 돼? 신미양요와 관련된 걸 찾아야 돼. 이해하겠어요? 다시 한성근, 양언수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정족산성, 문산성 이들만 나와요. 그리고 문제가 나와. 그럼 뭘 찾아야 돼? 아, 병인양요와 관련된 걸 찾아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구분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헷갈려. 어디서 들어봤는데 알긴 아는데 이게 뭐더라? 신미양요 때 사람이야? 병인양요 때 사람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걸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제라고 했어요.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제. 쉬었다 할까?